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워킹맘입니다. 의류 브랜드 회사를 다니다가 현재는 육아용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딸이 어릴 적에는 일하면서 육아를 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딸이 대학생이에요. 이제 어린아이를 챙겨야 했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같아요.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집이나 카페를 찾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익명의 힘을 빌어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실패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이혼이 훈훈치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혼한 여성이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는 일관되게 이혼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요. 쉽게 다가오는 남자들 때문에요. 부모님도 최근에는 종종 나에게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해야 한다며 충고하시는데 그 정도까지 귀에 걸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남편에게 너무나 심하게 했다고 할까요?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전히 전 남편이 나타나는 악몽 때문에 깰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고 했으면 그런 정도로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전 남편이 남긴 상처는 제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고 한때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전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시누이와 공모하여 제 뒤통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똑똑한 딸 덕분에 돈줄의 실체를 빨리 알아차리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기막힌 사연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해봅니다. 먼저 제가 전 남편과 만나게 된 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정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나는 서울에 있는 한 모의류 브랜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누구나 이름을 듣면 알만한 제법 큰 기업이었죠. 워낙 뛰어난 동기들이 많아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상사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서 야근을 했고 남들이 기피하는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죠. 덕분에 전 입사한 지 2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1년 뒤에는 대리로 승진했어요. 여자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승진 속도였죠. 평생 가난한 농사꾼으로 살아온 부모님은 그런 나를 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다달이에게 드리는 용돈이며 선물 같은 것도 내색은 안 해도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두 분 다 워낙 옛날 분들이라서 언젠가부터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30이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노처녀 대열에 합류하면서부터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30이면 아직 한창 때라고 하잖아요, 다들. 워낙 정계 사니까요.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자 나이가 30을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빨리 시집가라고 야단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은커녕 남자랑 연애할 생각조차 없이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던 분들이시죠. 딸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하던 중이었는데 시집가라며 잔소리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넘겼어요. 당시에는 목숨 걸고 일할 때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습네요.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앞에 백마를 탄 왕자님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혼자 남아 일을 하다가 보고서 마무리할 때 막히니 진척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머리부터 끝까지 신경이 예민하게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남자가 불쑥 나타나서 제 자리로 오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그게 회사 후임이더군요. 제가 그보다 3년 일찍 입사한 친구보다도 1살 어린 후임이었죠. 어째서 말도 없이 오시는 건가요? 깜짝 놀라서 일은 잘 안 풀릴까 말이 나도 모르게 뾰족한 말이 나가 버렸어요. 무슨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랬나 봐요.
후임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으면서 무언가를 내밀더군요. 그건 캔커피와 김밥이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근처에서 친구들과 노는 도중에 잠깐 들렀는데 아직 대리님이 일하고 계셔서 저녁을 못 드셨을 테니까 사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드실 겸 하세요. 괜찮아요. 금방 끝내고 갈 거예요. 서운한 사람 성의가 있을 때 꼭 드세요. 알았죠. 성격이 밝은 친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넉살이 좋더라고요. 제 차가운 대꾸에도 굳이 김밥을 책상에 펼쳐주더니 마실 물을 따올 때까지 한 것도 있었고 탕비실로 달려가더군요. 그 정도 되니 도저히 안 먹겠다 말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 나무젓가락을 손에 쥐고 김밥을 입에 넣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헝클어지며 세상이 뒤집히듯 느껴졌어요. 대리님, 괜찮으세요? 허공으로 달려오는 후임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도중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뜨니 응급실에 있었다. 옆에는 회사 후임이 당연한 듯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제가 쓰러지자마자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왔다고 했다. 단순한 과로일 뿐이라고 하니 오늘 바로 퇴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내일까지는 여기에 머물라고 했다. 그래서 됐다. 과로로 오래 남아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후임은 갑자기 제 말을 듣지 않고 성을 내며 지금 그런 보고서가 중요해? 라고 물었다.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몸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을 해야죠. 그렇게 못 맞추면 회사에서 목숨이라도 한 개 더 준대요. 왜 갑자기 화를 내요?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오늘 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대리님 그대로 쓰러져서 아무도 발견 못했으면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요. 급기야 후임은 눈가까지 촉촉해졌어요. 재빨리 손으로 눈을 훔치는 게 아무리 봐도 우는 것 같았죠. 후임이 절 그렇게까지 걱정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럽더라고요. 걱정시켰다면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우리가 친한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제 말에 후임은 울다 말고 갑자기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기가 막힌 듯 했어요. 대리님 둔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네요. 그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대리님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쓰러졌는데 세상에 어떤 남자가 태어나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후임이 고백에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찌하여 유난히 잘 챙겨주더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남자를 돌같이 취급했었으니 후임이 제게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절받기는 불가능했어요. 전 그 후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미안합니다. 그때 사과의 말로 입이 열렸었어요. 후임이 빨갛게 달아오른 귀끝과 떨리는 손이 그림자처럼 비쳤고 마치 비를 맞고 난 강아지처럼 긴장하면서도 제 답을 기다리는 후임이 눈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에 귀여움을 느끼게 되었죠. 기절한 후 깨어난 것처럼 당황한 마음이 들었고 충동적으로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말했을 때 후임은 깜짝 놀라며 눈을 휘둥그렇게 떴고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어요. 지금 말하고 싶은데 사귈래요. 그런 건가요? 당신이 좋아한다면 저는 상근 씨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제 말에 후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죠? 대리님 무릎이 없어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예요. 근데 회사인 비밀로 하고요. 알겠죠?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그날 이후
전 후임과 사내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하라서일까요? 남자친구는 무뚝뚝한 저와 달리 애교도 많았고 애정 표현에도 거침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길가에서 제게 뽀뽀 세례를 퍼붓기도 하고 시종일관 결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남자친구처럼 열정적인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연애를 하는 것이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부모님께 알린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빨리 집에 데려와 인사시키라고 성화였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옳다고 느껴졌죠. 결국 우리가 연애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했고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부침성과 친절함에 마음을 끌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네 집이었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해야 했던 남자친구의 이야기에 대해 여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를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보다 연상인 가난한 농가딸로서 제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집이 없이 살아도 나는 상근이만큼은 언제나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혀 최선을 다해 키웠다. 그 덕분에 우리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그 대단한 회사에도 한 번에 취직할 거야. 그리고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니 우리 아들이 사차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온다 해도 놀라지 말아라. 요 정도의 얘기를 하셨지요. 그러니 내 눈에 내가 차겠니? 네 어머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하겠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물론 저를 많이 사랑했던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 우리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귀엽다잖아. 자기가 어디가 어때서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인데. 응, 어머님 말 너무 신경 안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끝까지 결혼 반대하면 나 지금 나올 거야. 뭐 그랬다가 큰일 날 거야. 됐어. 결혼을 조금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어머님을 설득해보자. 내가 더 노력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가족도 등질 수 있다는 남자친구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럴수록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해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죠. 그래도 의외로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어요. 바로 제게 찾아온 새 생명 덕분이었죠. 맞아요. 임신했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차마 뱃속에 들어선 손주를 지우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렵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와 남자친구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다정했고 작은 다툼이 생겨도 먼저 화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를 선택하여 결혼까지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자신을 칭찬하고 싶을 정도였죠. 이듬해에 태어난 딸은 그 행복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내심은 저를 닮았는데 다른 부분은 남편을 닮아 떨어졌어요. 그의 모습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는 것이 제가 딸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육아 때문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지만 매일매일 자라는 딸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따로 분가해서 살고 있으니 좀 나았다고 해요. 매일 안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뾰족하게 대꾸하시고 허구한 이야기를 만들어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기는 하지만 참을 만했어요. 그러나 인생에는 새옹지마라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저희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를 졸업한 시누이가 서울로 취업하면서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전 반대했어요.
신우이가 어린아이였으면 모르지만 이미 어른 여자란 것을 알기에 굳이 우리 부부가 함께 사는 것에 반대했어요. 집에 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은 달랐어요. 어디 여자 혼자 자취를 하냐면서 너무 위험하다고 하며 반드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고 했죠. 결국 저와 남편이 책임지고 신우이를 보살피라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내심 여동생이 혼자 서울에서 살기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에게 양보하게 되었고 이렇게 신우이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신우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전까지 신우이를 보는 것은 1년에 몇 번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나 제사 때만 내려가서 만나곤 했었죠. 만남이 없다면 거의 얼굴을 볼 일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신우이가 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나도 방에 들어가 나와 보지 않았고 돕기보다 자기가 먹은 물컵마저 설거지하는 법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신우이는 여전히 변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신우이는 스스로 일어나 출근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 전혀 일어나지 못했어요. 사회인이 일주일에 서너 번 늦잠을 자서 회사에 지각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최근에 신우이는 출근 전날 밤마다 저를 붙잡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내일 7시까지 꼭 깨워주세요. 내일도 지각하면 진짜 회사에서 잘려요. 알겠어요. 대신 깨우면 바로 일어나야 해요. 어차피 제가 남편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했거든요. 아침을 차리면서 깨워주면 될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신우이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잠귀신이 붙은 건지 한두 번 깨워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더할 나위 없이 직접 일으켜 세우면 또 어찌나 짜증을 내는지. 아이씨, 나 좀 자게 냅두라고 하면서 쌍욕을 한 적도 있네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한두 번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면 전 깨웠어요. 이제 더는 안 깨울 거니까 아가씨 혼자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기어이 30분에서 1시간 더 자고 일어났고 당연히 회사는 지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안 깨워줬느냐고 울고불고 패악을 부렸어요. 언니, 왜 안 깨워줬어요? 아, 제가 지각했잖아요. 이러다 회사에서 떨어지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안 깨우긴 뭘 안 깨워요. 나는 오늘 그애 출근하고 나서도 현지 밥 먹이면서 몇 번을 깼는지 알아요. 아, 몰라요. 일어날 때까지 깨워줘야죠. 언니 때문에 오늘 부장한테 완전 걔 같이 혼났다고요. 그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아, 이제 알겠네. 새언니, 나랑 같이 사는 거 싫죠? 그래서 회사에서 잘려 고향에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에 대충 깼거든요. 참나, 진짜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네. 신우이는 도무지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집안일은 손도 까다가 안 하면서 바라는 게 또 왜 그리 많은지. 자기 옷과 속옷은 세탁기 돌리지 말고 꼭 손빨래하거나 세탁소에 맡기라고 했고요.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과 밥도 매번 새로 한 게 아니면 입에도 되지 않았죠. 새언니요. 이거 어제 먹은 밥이 아닌 것 같아요. 전밥이 새 토막도 안면 안 먹는 거 알면서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반찬도 순하게 흔들풀이 뿐인데 거기는 없어요.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해야죠. 아, 진짜 너무하네요. 보다 못한 남편이야. 너 나이 몇 살이니? 반찬을 왜 투정하니? 그냥 대충 먹어 하고 하는 소리를 하면 또 울며불며 난리가 났어요.
오빠, 그렇게 걸핏하면 새언니 편하게 만들고 나로서 기다릴 거야.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 언젠 내가 최고라고, 나밖에 없다고, 그런 마음 약한 남편은 금세 또 미안하다고 꼬리를 내렸어요. 언제 다시 와이프 편만 들었다고 그래 아이가? 또 그래? 얼른 밥 먹어요. 안녕하세요. 밥 좀 빨리 새로 해서 가져다 줄래? 반찬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현지를 돌보면서 매 식사마다 밥과 반찬을 만들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은 먹여야죠. 굶어 죽일 순 없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올 때마다 신우이의 태도가 점점 오만해진다고요. 저는 자기 전속 하녀처럼 대해요. 신우이가 입을 속옷을 제 손으로 빨아주는 걸 보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걸어 너한테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하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시킬 준비가 있다는 거 알아? 알겠어요, 어머님.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살림하거나 애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 어디서 변명하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쓰며 노는 게 좋은 주제라고 봐?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수작 부리는 생각 말고 내 딸을 잘 다뤄줘. 미주가 한 번만 더 울면서 전화하면 그때는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알았어? 신우이가 고질적으로 꼬이면 시어머니가 폭언을 퍼붓을 준비를 해둬야 해. 남편에게 불러봤자 별 도움은 안 돼. 우리 엄마는 여자 혼자 일하면서도 나는 미주부터 해냈어. 정말 남들보다 잘 키우셨네요. 그래서 미주가 좀 까탈스럽지 않아요? 그냥 까탈스럽다 정도가 아니에요. 날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인다고. 아이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해. 미주가 철이 없어도 아직 어린 것이에요. 더 연장자인 당신이 안아주어야죠. 내일 모레면 30인데 애인은 무슨 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아가씨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 내가 나왔어. 당신이 왜 그렇게 말을 떨어뜨리게 해? 아, 미주가 남이야. 그 어린 것이 서울에 올라와서 돈 벌겠다고 고생하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남편과 나는 신우이 문제로 서서히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지만 하나뿐인 딸을 생각하면 차마 실행이 옮길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쯤 신우이가 실직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자기 말로는 더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그만둔 것이라고 하지만 저로서는 잘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가 주면 좋겠는데 신우이는 부득불 서울이 좋다며 우리 집을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새 직장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고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죠. 신우이의 기대치가 높았어요. 대학 졸업장과 나이로만 손에 꼽히는 대기업에 입사하길 희망했죠. 그러자 신우이가 제게 이전 다니던 회사에 도움을 줄 수는 없느냐고 물었더군요. 회사가 농담으로 다룰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거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일개 사원이었던 제가 아가씨를 어떻게 꽂아줘야 하는지. 들어가고 싶으면 정식으로 입사 지원하고 뽑혀야죠. 아니, 언니는 거기서 어린 나이에 팀장까지 했다면서 그런 능력도 없어요. 참나, 그 회사도 이름만 번지르르 하지. 별 볼 일 없네. 하긴, 언니가 갔을 정도면 뭐 알 만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거기 연봉도 너무 적고 복지도 별로예요. 전 그냥 언니가 다니던 회사 말고 다른 데 갈래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는 걸 알자마자 어찌나 깎아내리든지. 여우와 신부도 우화가 생각나더군요. 어쨌든, 신우이를 돌볼 수 있는 대기업이 없었고 그녀 자신도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힘들어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신우이는 방에서 누워 반 백수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오후 1시에 기본적으로 일어나곤 했으며 차려주는 식사를 먹은 뒤에는 새벽에 몰래 야식을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고 식탁을 치우지 않아서 항상 정리가 소홀했고 사람이라면 집안일이나 빨래 등을 조금 도와주는 게 좋겠지만 빨래 매달려 주라고 하면 자신은 손목을 아프다며 안 된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측면에서 쇼즈. 나 몰라라 서럽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잘 나갔고 능력이 있었는데 어느덧 전 스스로 밥벌이하기도 힘든 아줌마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늘이 보기에도 가엾은 걸까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즈음에 함께 일했던 회사분으로부터 취직 제안을 받았어요. 그분이 퇴사 후 새 회사를 차리셨는데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컸다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죠. 때마침 남편도 가장으로서 혼자 돈을 버는 게 부담되었나 봐요. 제가 복직하고 싶다고 하니 냉큼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딸을 아예 혼자 둘 수는 없어서 육아 도우미를 쓰려고 했지만 그걸 안 친정 엄마가 본인이 돌봐주겠다고 하셨어요. 평일에만 올라와 우리 집에 계시다가 주말에는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걸로 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안신우이는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엄마를 집에 들인다고 패약을 냈죠. 언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에요. 집안에 언니 엄마가 있으면 전화로 오빠나 어디 편하게 있겠어요. 집에 와도 쉬는 게 쉬는 거겠냐고요. 하지만 제가 일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가씨도 불편하겠지만요. 조금만 참아주면 왜 제가 참아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언니나 엄마랑은 결코 함께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꿈도 꿔선 안 될 거예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눈짓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자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좀 참아 미주야. 현재 나이든 아니라 12살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누군가가 돌봐줘야 한다고. 아, 싫은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도와줄래? 좋아. 차라리 내가 돌보고 말자. 신우이는 갑자기 자신이 조카를 돌보겠다고 나섰어요. 우리 엄마가 집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신우이를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대답이 더 빨랐죠. 그래, 내가 현지에서 돌볼 수 있어. 말 그대로 밥 좀 챙겨주고 학원 제 시간에 데려다주고 그럼 끝나는 거야. 나는 최근 계속 집에만 있잖아. 가능해. 남편은 급히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아마도 우리 엄마와 주 5일을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았는지도. 결국 우리 딸은 학교 후에 신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지, 그리 순진한 신우이에게 딸을 맡겨야 할지 정말 너무 혼란스럽다. 불안했지만 새 직장에 적응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쓰고 쓸 새가 없었어요. 의젓한 딸은 제 상황을 알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고 고모가 밥도 잘 챙겨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셔서 걱정하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라고 달래주셨어요.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딸이 언제 그렇게 컸는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과 살림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 흘러가던 중 모처럼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 때문에 온 가족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날이었어요. 그때 신우이는 뭐가 불만인지 집에서 혼자 생각했죠. 말도 잘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그날도 안 가겠다는 걸 남편이 억지로 끌고 간 거였죠. 그 일로 기분이 상했는지 신우이는 가자마자 안방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도 아른 채도 하지 않았죠. 다들 신우이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려니 하더군요. 저는 주방에서 동동거리며 제사 음식을 만들기 바빴죠.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수고했다 한마디 건네지 않더군요. 오히려 방에 있는 자기 딸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았어요. 저더러 얼른 가서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텐데 얼른 와서 밥 먹으라고 해라. 아마 안 먹는다고 할 텐데요. 안 먹는다고 하면 그걸 굶기니 뭐라도 좀 먹여야지. 너 설마 내 딸 집에서도 굶기는 거 아니지? 시어머니의 말투가 뾰족해지자 결국 남편이 나섰어요. 아이 엄마, 왜 또 그래? 내가 가서 데려올게. 남편은 싫다 하는 시누이를 거의 반강제로 끌고 나왔어요. 시누이도 다른 친척 어른들 눈치가 보였는지 마지못해 밥상 앞에 앉았어요. 그렇게 막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하려던 찰나였어요. 밥을 한술 든 시누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더니 그대로 화장실로 미주야 다가가지 마세요. 왜 그래요? 너 아픈 곳이 있어? 놀란 시어머니가 등을 두드렸지만 시누이는 됐다 며 밀어냈어요. 그러고도 한참을 더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걸 지켜본 한 명의 친척 어른이 시누이에게 아이고. 야, 너 임신했냐? 왜 그렇게 헛구역질을 해? 하고 농담 아닌 농담을 했더군요. 처녀에게 그런 농담을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누이는 불어날 듯이 화를 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시오. 결혼도 안 한 처녀한테 임신 얘기를 꺼내면서. 아니요, 난 그냥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어디서 어른에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대체로는 너, 그 자네의 성미를 정말 고치려 해? 뭐가 뭘? 삼촌은 먼저 나에게 임신이니 뭔가요? 라고 했잖아요. 시누이는 금방 친척 어른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한 거예요. 못된 제가 그런 시누이를 말렸어요. 아가씨, 그만하고 진정하세요. 언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착한 척하는 거예요. 시누이는 어지간히 흥분했던가 봐요. 홀로 씩씩대더니 급기야 말리는 나를 휙 밀어버렸어요. 시누이가 제법 체격이 있었던 탓에 저는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죠.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이 재빨리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안 다쳤어? 어린 딸에게 못 보게 됐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엄마, 괜찮아. 괜찮으니까. 얼른 밥 먹어. 아니면 넌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밥 갖다 줄 테니까. 흥분한 시누이가 전화 친척 어른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모를 상황이었어요. 아이의 정서상 일단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았죠. 하지만 딸은 딸대로 제가 시누이 때문에 바닥에 나앉아 울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고모를 무서워해서 피해 다니던 아이가 눈을 크게 떴다가 시누이를 쳐다보더군요. 고모, 왜 우리 엄마 밀어내고 약속을 어기니? 우리 엄마 다신 괴롭히지 않기로 했잖아. 아니야, 미니. 그냥 살짝 힘만 준 거였어. 자기가 나가 떨어졌다고. 아니야. 맞아. 내가 다 봤어. 고모,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걸 다 알아. 우리 엄마를 괴롭혀서 내가 비밀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다 말할 거야. 야, 너 입 다물어. 엄마, 고모 엄마랑 아빠가 회사에 갔을 때 집에 이상한 아저씨를 데려왔어. 그 아저씨랑 막 뽀뽀하고 껴안고 그랬어. 근데 그 아저씨, 유부남이야. 그 순간 주변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경악한 표정으로 시누이만 바라봤죠. 제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딸을 붙잡고 다시 물었어요. 현지,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고모가 누구를 집에 데려왔대? 유부남 아저씨, 고모가 그 아저씨를 집에 데려왔다고 하니까 너 혼자 있을 때? 응, 엄마, 아빠한테는 결코 말하지 말랬어. 그래서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엄마 그만 괴롭히라고 했는데 고모가 약속을 어겨서 나빴어.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딸을 붙잡고 질문을 던졌어요. 유부남이라니? 우리 딸이 유부남을 만난다니? 말이야, 전에 고모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그 아저씨는 자식도 있는 유부남이라는데, 근데 유부남은 여자들이 만나면 안 되는 나쁜 거라고요. 그죠? 너, 그 입 다물어. 신우이가 서둥지둥 다가와서 제 딸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물은 이미 엎질러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우이의 어깨를 잡았어. 너, 무슨 말이야? 누가 유부남을 만나? 아, 몰라. 이 계집애가 헛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이런 어린애 말을 믿어? 그래, 그럼 너, 당장 내 핸드폰을 내놔봐. 자기 딸이 유부남을 만난다는데 제정신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미치겠다 싶을 정도로 화들짝 놀란 채 신우이 손에 있던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첩,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을 아무런 말 없이 살피기 시작했죠. 옆에서 남편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 그 결과 신우이는 이제 그만 놓아주기 어렵게 되었어요. 사진첩에서는 어떤 남자와 부부 사이의 다정한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고 문자 내역을 통해 그 남자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놀랍게도 신우이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우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문제에 빠진 것이었죠. 신우이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해서 도대체 언제 이혼하고 그 남자를 자기한테 데려올 생각이냐고 아주 닥달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길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남자가 주랭랑을 치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문자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할 것처럼 뒤로 넘어가셨어요. 하든 말든 결국 제 딸이 먼저인 것이었죠. 신우이가 유부남을 만난 것보다는 제 딸이 있는 집에 그 남자를 데려온다는 게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우이에게 따졌어요. 아가씨, 어떻게 우리 집에 남자를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던 거면 또 모르지만 우리 딸이 있었잖아요. 현장에 있을 때 데려온 건 몇 번도 없었어요. 그 계집애가 너에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신우이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보다 더 신경을 얽히게 하려고 제 딸을 혼내려 했거든. 더구나 제 딸의 머리를 세게 잡을 정도로까지 했어 볼 때면 눈이 뒤집히게 되더라고. 저한테 대뜸 말에 대기는 참을 수 있어도 제 딸에게 그런 행동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 전 겁먹어 위축된 딸을 제 뒤로 세웠어. 그리고 내가 할 힘이 있는 대로 신우이에게 다그쳐 말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딸을 때리는 거야? 뭘 잘못해서 때리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썰렁 일가 친척들 다 있는 자리에서. 입을 놀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누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나요? 부끄러운 줄 아시죠, 아가씨. 어떻게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남자 중에서 유부남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조카 혼자 집에 데리고 올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자 잠시 무심코 있던 남편도 앞으로 나섰어요. 그래, 미주야. 그 놈이 이상한 놈이라며 현지에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까지 개입하기 시작하자 신우이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시뻘개져요. 그리고 갑자기 당당하게 충격적인 폭로를 시작했어요. 내가 유부남을 만나는 것이 무슨 일인가? 남자들 다 그렇지 않나요? 오빠도 첫째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잖아. 신우이의 일가에서는 일손 집안에서 정적이 흘렀다. 먼저 정신을 차렸던 사람은 반쯤 쓰러져 끙끙대던 시어머니였다.
미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물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번쩍 정신을 차렸다. 봐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아이 말이 안 돼. 얘가 혼자 죽을 것 같아서 나를 끌어들이라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 사람이 화내며 말했다. 야, 너 미쳤냐? 왜 거짓말해? 바람을 피우는 건 사실이잖아. 다른 사람은 말했다.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을 나가. 당장 나가. 남편은 이미 꺼져 있어. 벌떡 일어나 길래 강제로 신우이를 끌어내렸다. 그러자 신우이는 그 팔을 부리치며 다시 폭로를 이어갔다. 그때 집안에서 어린 소년이 나타나 끌어안아 키스하고 소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난 나에게 이른다고 해서 돈으로 입막음했잖아. 여자는 금방 정리한다며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네. 야, 입 다물랬잖아. 여보, 미주이의 계집애가 한 말 믿지 마.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서둘러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신우이의 이야기를 그냥 헛소리로 대강 넘길 순 없었어. 남편이 최근 들어 이상하게 변해갔다는 사실을 인지했어. 그러다가 생전하지 않았던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게 되어서 살이 너무 찌었다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신우이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용돈까지 챙겨주었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남편에게 달려가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해제할 수 있었죠. 정신없이 핸드폰을 뒤져보던 중에 사진첩에서 남편이 낯선 여자와 껴안고 있는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반년 전부터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사실을 신우이에게 들킨 뒤였습니다.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던 것이었죠.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편이나 그것을 돈으로 막으려고 했던 신우이나 정말 끼리끼리 하는 구석이 있더군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문자로 곧 이혼하겠다. 기다려달라고 하자 마누라는 이제 여자가 아니라 가족이야. 내게는 당신만 있다. 는 등의 역겨운 말을 듣고 있으니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여보, 이건 말이지. 내가 다 설명할게. 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저를 변명하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뺨을 후려쳤죠. 그러자 남편은 그 주제에 억울했는지 큰 소리를 질렀더군요. 아, 금방 정리하려고 했어. 진지한 관계가 아니라 뭐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일탈이었다고 남자라면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 될 게 없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일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웃기지 마. 넌 그냥 내 아랫도리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짐승 새끼일 뿐이니까. 그러면서 내 동생이 유부남을 만나는 건 왜 욕하니? 너도 똑같은데 뭐, 짐승.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내가 내 동생이랑 엄마한테 얼마나 시달려왔는데 내가 그거 다 참고 살았던 게 내가 예뻐서 그랬는 줄 알아. 우리 현지에는 하나뿐인 아빠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근데 더는 안 되겠다. 너 같은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전 그대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뒤에서 제 손을 잡았지만 놓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동안 제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배신감 때문에 제가 눈물을 참지 못하자 오히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 난 아빠 없어도 돼.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는 싫어. 없는 게 나한테 나음. 난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너무 일찍 철이 든 딸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아팠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남편과 신우이를 딸에게서 떼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짐을 싸서 딸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남편의 외도가 너무 명확해서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주었지요. 양육권은 물론 꽤 큰 몫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최종 판결이 나온 날, 남편은 죄를 뉘우치기보다 자기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며 온갖 악담을 퍼붓더군요. 확실히 이혼녀의 삶은 녹록치 않았지만 그래도 제겐 저밖에 모르는 딸과 부모님이 있었지요. 가족들의 도움으로 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곧 새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가파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결혼 전보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었어요. 쓰레기 같은 전 남편과 시간을 쓰던 대신 나를 위해 사용하니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또한 친정으로 다시 들어간 뒤 부모님과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고 딸에게는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열심히 모은 돈과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합쳐 부동산 투자를 한 결과 대박이 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나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초반 몇 년은 부진했지만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지금은 회사 다니던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다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보세요. 몇 년 동안 전혀 연락이 없던 전 남편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리더군요. 자기가 사랑했던 건 저뿐이라는데 얼마나 기이하던지요.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인데 너랑 우리 현지 없으면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응, 나 이미 그 여자하고 완전히 끝냈어. 당신이 그 여자랑 끝냈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미 버스는 떠났어. 추하게 이러지 마. 여보, 제발 다시 기회를 줘. 그동안 우리 부부로서 한 입을 덮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죠. 그 세월 속에서 난 도려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진작에 잘했어야 했지 않을까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것은 다 내가 했던 것이죠. 그래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더럽힌 짓은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제 태도가 너무 단호했던 것 같아요. 급기야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데려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평생 동안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사업에서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바로 태도가 변하더군요. 아침이 왔군요. 그동안 어른으로서 제가 너무 못된 모습만 보였었어요. 미안해요. 그 속에서 살살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죄송해하고 싶은데 그래요. 당연히요. 그래요. 그러면 무릎 꿇고 사과해보세요. 뭐? 정말 미안하다면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요. 그러면요. 혹시 알아요? 저는 못난 당신의 아들. 다시 만나줄까요? 참, 아가씨는 잘 지내시나요? 애는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인연이 진짜인지 보자 하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분할 수 없어 제 뺨을 향해 손을 몰아쳤어요. 하지만 제가 원래 빠르게 반사하며 그 손을 막아 뒤로 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다른 힘을 행사하지 않아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지셨죠. 저 돈 많이 번 거예요. 그 돈으로 옷을 사서 죽도록 풍족하게 사는 그쪽 집안을 들먹거렸습니다. 밟기 전에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에게도 제대로 말하고 알겠거요. 시어머니는 분한 듯이 이새를 물었어요. 하지만 어떤 대거리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도망쳐 버렸지요. 정말 얼마나 시원한지요. 전 운명 같은 것은 믿지 않지만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만나던 상간녀가 남편이 직장 동료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이혼 소송하면서 둘이 바람핀 사실을 회사에 다 알려줬나 봐요. 결국 남편과 그 상간녀는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네요. 전 남편은 좋은 회사에 입사할 거라고 큰소리치다가
이직을 결국 실패했다고 해요. 기술이 무뎌지고 나이만 먹은 남자가 어느 회사가 그를 데려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후로 사업을 하는 척하며 돈을 모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상담녀와도 경제 문제로 다투다 헤어졌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유일한 집을 잃고 그렇게 많은 나이에 월세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유부남에게 버림받고 집에서 외톨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요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고 들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씁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됐건 한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대방보다 더 나쁜 태도를 취해 계속 신경 쓰기 싫어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전 배우자와의 지저분한 것을 밝혀준 어린 딸이 성인이 되었는데요. 그녀는 제게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를 정도입니다. 딸은 전 배우자와 함께 살았던 시절이 더 어려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매우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으면 합니다. 이혼 후의 삶은 어렵겠지만 쓰레기 같은 전 배우자와 시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더는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하며 살았던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